안녕하세요. 김덕은 변호사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25회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이에 따른 세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 관련 탈법 행위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신고된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방과열지역에서 거래신고법 위반, 탈세, 명의신탁, 대출규정 위반 등의 불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정부의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탈법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탈법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동산 다운계약입니다. 특히 이 분양권 다운계약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분양권 다운계약은 양도세 부담을 느낀 이 매도인이 먼저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양도세율이 높아지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세를 대신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운계약과 함께 최근에 늘고 있는 탈법 행위 중 하나가 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입니다. 다주택자나 부동산 법인이 본인 혹은 법인 소유 주택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분산시켜 종부세 합산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을 시도하는 부동산 소유자, 특히 법인 임대사업자의 명의신탁이 늘어나는 것은 이 급격히 늘어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 투자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가표 수준에 따라 최고 6%까지 올리고 양도세율도 높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인 소유주택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종부세 과세 표준 기본공제도 폐지를 해서 세금 부담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발시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명의신탁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말 그대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의 명의를 타인 앞으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돌려놓고 신탁자가 실질적으로 이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관리, 수익하고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의신탁 제도는 일제하에서 이 정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정중 앞으로 사정받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정중원 명의로 사정을 받아 등기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널리 보편화가 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간섭적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의신탁 제도가 탈세 등의 목적으로 악용이 되었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여러가지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면서 1990년 8월 1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이러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서 명의신탁을 할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의 사법적인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자체를 지금처럼 무효로 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형사처분을 하지만 그 효력은 인정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근절이 되지 않았고 1995년 7월 1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까지도 부정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 법에 따라 명의신탁이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을 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법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도 무효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대한 분쟁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수탁자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게 아니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를 돌려놓는 것은 보통은 지인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의신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부동산 명의자가 아닌 신탁자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등기 권리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수자금은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누가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와 같은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법이 명의신탁을 금지는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명의신탁은 일제하에서 종중 앞으로 부동산을 사정받는 방법이 없어서 종중원 명의로 사정을 받아 종중원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것에서 유래가 되었지만 현재는 종중 명의로도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종중이라고 하여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인정해야 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전통 관습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 종중의 명의신탁은 여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중의 명의신탁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도 현재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종중과 마찬가지로 가족간념과 보편적인 법 감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중,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을 할지라도 이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에 위반해서 명의신탁을 할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행정적인 제재까지 받게 됩니다. 형사적인 제재로는 행정형벌로 벌금과 징역형을, 그리고 행정적인 제재로는 가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가징금은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 위반,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가징금 부과율에 부동산 평가액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형사처벌로 명의신탁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올 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이 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경우에 법원은 일관되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해왔습니다. 대법원은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변경합니다.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법률상, 사실상 이탁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이러한 이탁관계는 형법상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명의신탁 약정, 그에 부수하는 이임약정을
모두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관계에서의 위탁 관계는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에서의 위탁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뢰관계에 따른 위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은 법이 금지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적발이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명의신탁자와 이 수탁자 사이에는 사실상 여러가지 법률적인 분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의신탁을 하려고 하면 형식적으로라도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명의신탁과 같은 탈법행위는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할 때 여러가지 법적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과 같은 탈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야기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